사건 의뢰 5월 두 번째 주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어떻게 자기 와이프랑 아이를 찔렀는데 22년이 나왔습니다. 징역 22년 나왔죠? 네. 예, 이게요. 우선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범인은 하씨입니다. 하씨. 네. 이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이죠. 이 사람이 지난해 9월 달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택에서 자기 아내하고 2살짜리 딸을 흉기로 찔렀어요. 네. 그래서 잠자고 있던 아내는 그냥 뭐 저항도 못하고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딸도 공격을 했는데 딸도 살해하려고 공격을 했는데 용케 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살해하고 딸은 2살짜리 딸은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범인을 검거하고 나니까 이놈이 범행의 이유를 댄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딸 돌보는데 아주 소홀히 했다. 그 당일날도 2살짜리 딸이 칭얼거리고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람은 푹푹 잠자고 있었다. 아니 애 안 돌보고 와이프가 잠잔다고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육아도 아내가 하도 소홀히 하니까 내가 육아도 해야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우발적으로 잠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열이 받아서 잠자고 있는 아내를 칼로 찔렀다. 그런데 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직장 다니면서 육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칼로 찔렀다라는 게 정말 그러니까 변명을 대더라도 좀 더 솔직하고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죠. 네, 이건 100% 거짓말이죠. 더더군다나 이러면 이해가 갈 수 있겠어요. 혹시 이해는 어차피 안 되지만 아이가 막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라는 사람이 푹푹 잠을 자더라. 화가 나서 내가 깨웠다. 애 좀 돌봐 이 사람아. 깨웠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화를 내서 둘이 막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서 우발적으로 내가 아내를 살해했다. 이것도 이해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그거는 뭐 부부 사이에서 워낙 스트레스가 있었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갈등 관계에서 그것이 점화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잠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갑자기 애도 안 돌보고 잠자? 애 죽여버려야겠어 그러고 잠자는 아내를 공격해서 죽입니까? 그리고요 딸도 사실은 죽은 줄 알고 지는 놔두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날 출근했어요. 출근해서 일 보고 들어와 가지고 아마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연구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연구한 게 뭐냐면 직장에 자연스럽게 출근했다가 다시 집에 도착한 다음에 112로 전화하는 거예요. 집에 와보니까 딸과 아내가 지금 사망한 채다. 근데 딸이 살아있는 건 몰랐겠죠? 네. 그렇게 신고를 했어요. 112에다가. 112가 오니까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 쳤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개시되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남편이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처음에는. 네. 일단 수사에 착수해서 수사가 들어가죠. 근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외부에서 침입하는 흔적이 안 보인다면 내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늘 많잖아요. 네. 그런 정상적인 어떤 공식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자기한테 자꾸 압박이 오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놈이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한다고 하면서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빨리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 자살 소동을 벌여요. 나중에 검거해가지고 왜 그렇게 생쇼를 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우발적인 범죄입니까? 아니죠. 100%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발이라는 것과 계획이라는 것을 구분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상황은 저는 절대 우발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다 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도대체 왜 죽였을까? 진짜 이유는 뭘까? 나옵니다. 이 도박빚이 있었어요. 보험. 도박빚.
보험 여부는 지금 이제 보도된 내용에는 저도 이 사건이 나자마자 아내하고 딸 앞으로 적어도 보험 한두 개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그 보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일반 가정들 보험 하나 정도는 없는 집은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이 친구가 이 도박 빚이 좀 많답니다. 그래서 도박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빚독촉을 받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경찰 수사에 의해서 너 도박 빚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아내를 또 딸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붙여요. 머리는 좋은 놈이에요. 그것도 있고요, 아내가 애를 안 돌봐요. 잠만 폭폭 퍼자고요. 도박 빚에 시달려. 직장 나가서 일해야 돼. 애 봐야 돼.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뺑 돌아가지고 잠 푹푹 자고 있는 마누라 내가 칼로 찌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은 놈인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믿어주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모든 범죄자들이 같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 탓을 하는 거죠. 특히 피해자 탓. 이 피해자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항상 문제는 자신 안에 있지만 상황을 탓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게 너무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변명을 대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날 이렇게 몰아간 것은 다 사회의 탓이고 나의 가족 탓이고 다 이 피해자 탓이야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근데 교활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곁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자살 쇼를 하고, 그거는 이제 경찰이 압박해 오니까 그 용의자군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이렇게 내 목숨을 바쳐서 아내 자살까지 하려고 아내 때문에 그러는 사람인데 내가 범인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거든요. 저는 그거는 어수룩한 얘기죠, 경찰한테. 저희가 뭐 인격장애 중에 연극성적 장애라고 연극성 장애. 하는데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온 일대기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뭔가 꾸미거나 어떤 상황들을 내가 유리하게 가장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것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좀 봐야 되는데 그 부분 당연히 경찰이 조사했겠죠. 네. 도박빚이라는 작년 9월달 사건이니까 도박빚, 그다음에 우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절대 우발일 수가 없잖아요. 네. 잠자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우발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그것까지 이해합시다. 그러면 집안일에 소홀히 하는 아내를 보니까 불쑥 열받아 갖고 순간적으로 확 죽여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공격을 했다고 아주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해합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유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2살짜리 아이 요만해요. 요만한 아이를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우발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앉아 있는 건데 그거를 법원에서는 받아줬어요. 법원에서는 사건이 우발적인 거를 참작해서 모든 정황이 이거는 착착 계획된, 내가 볼 때는 범죄거든요. 적어도 보험이 아니라면 이 두 사람이 자기 일생에 있어서 도박하고 댕기고 돌보는 데 있어서 돈 벌어가지고 도박 일을 하는 데 쓰면 되는데, 도박 빚이나 갚는 데 쓰면 되는데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양육해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두 사람은 얘 입장에서는 걸림돌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게 살해의 동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보험이 아니라면. 저는 그리고 우발과 계획을 나눌 때 감정적 요인이 동기가 되면은 보통 우발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꼭 저는 이 꼴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이 사람이 믿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 사람과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떨어질 수 없는 그 조건이 됐을 때 그것조차도 감정적인 요인 때문에 살해할 수 있고 그것도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다들 어떤 돈이라든지 수단적인 것들을 할 때는 이 사람의 동기가 그렇게 나타날 때는 계획범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감정적인 요인인 부분일 때는 아 이건 거의 우발적이지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범죄에 있어서도 사실 어떤 범행 행동에서는 것이 우발적일 수 있지만 범행을 미리 준비해오거나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계획적인 부분일 수는 있거든요. 계획과 우발이 섞여 있을 수 있는 범죄가 있는데 맞아요. 그 범죄에 대해서 다들 그러면 우발일 가능성이 많을 거야. 아니면 그것도 우발 요소를 또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건 100% 계획 범죄야. 라는 상황을 그냥 아예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일련의 행동 중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것도 계획을 하게 되고 어떤 것도 즉흥적으로 하게 되고 계획적으로 하고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토탈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그냥 계속 패턴화, 판례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요. 우리도 방송을 하면서도 늘 느끼지만 이건 우발적 범죄입니까? 이건 계획 범죄입니까? 아니 방송국 자체에서도 싹둑 잘라고 양분화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요구해요. 네. 어떤 때는 내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방송하다 보면 내가 마치 어떤 판단을 강요당하는 것 같은 생각도 내가 들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끔은 내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는 전반부에 여기 실행 전까지의 이 단계는 뭐 계획이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뭐 사체 처리하는 과정 뭐 이런 것도 우발일 수도 있다. 이게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혼합형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가끔씩은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방송에서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네.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대답을 하면 아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으니까 대답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보다 선정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교수님도 현장에 보면서 현장에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절대 철저하게 계획된 것도 없고요. 철저하게 우발적인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흔치는 않죠. 네. 거기 현장의 상황이라는 것들이 범죄 상황이라는 것들이 항상 다르게 변화하기도 하고 특히 살해의 경우는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서 되게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범죄 행위 자체에서 범행 행동 자체만 우발일 수 있고 유기라든지 뭐 준비 과정은 계획적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방송에서는. 네, 방송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괴리 어떤 그 자괴감 같은 거 느낄 때는 있어요. 뭐 그래도 여전히 이제 할 얘기는 해야 되겠죠. 이 경우는 판사는 여하간 우발 범죄로 봤습니다. 판사가 우발 범죄로 본 거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도박 빚이 있는 데다가요. 그 도박 빚 압박 때문에 힘들었고요. 직장 생활도 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요. 마누라가 애도 안 돌보고요. 맨날 늦잠이나 퍼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잠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열이 빡 받아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칼로 공격했어요. 거기까지 그냥 갖다 붙여요. 2살짜리 딸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땅한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우발적인 부분을 적용해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살아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결국은 알겠죠. 네, 언젠간 알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가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밝게 많이 자랐으면 좋겠고 이 아이 탓이 아니잖아요. 모든 과정들이. 그랬을 때 나이가 들어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을 또 알게 되신 분들이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꼭 알려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범죄에서는 절대 내가 의도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탓하지도 말고 본인이 그런 운명에서 태어났다고 자신의 인생 자체가 불행하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 사건에서 큰 피해자는 딸이에요. 네. 자, 엄마는 비명 형사했어요. 잠자다가. 아버지는 22년 동안 교도소 가요. 이 아이 누가 보죠? 결국 친정집이나 시댁이 마땅치 않다면 얘는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아동보호센터로 가야 돼요. 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2살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만할 거예요. 요만해. 돌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2살이라고 한국 나이로 2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한국 나이로 둘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한국 나이로 2살이라고 그러면 진짜 주먹만 하잖아요.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을 칼로 공격을 했다? 이건 이미 나는 그 뭐 범행 동기가 어찌됐건 무슨 뭐가 어찌됐건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이 정도 되면 이거 사람 아니잖아요, 이거? 네. 근데 이 새끼 22년인데 말이 22년이지 모범 생활하고 어쩌고 내가 볼 때는 4, 5년 겉분이 깎이거든요. 또 그건 되게 후회해요, 우리나라가. 아마 18년, 17년이면 다 나올 거예요. 모범수로. 뭐 이 안에서 사고 치고 지랄하면 또 그대로 풀로 받겠지만 대다수 이 장기수 이 하는 놈들이 또 하다못해 몇 년이라도 빨리 나가려고 엄청 그 모범 생활을 헌대요. 아예 포기한 놈 빼놓고는.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말만 22년이지 22년 채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 30대인데 50대 정도 돼서 나오면
창창하게 앞으로 살아갈 놈이거든요. 어떻게 보니까 악마인데 어떻게 자기 자식 요만한 아이한테 흉기 공격을 할 수 있는 발상을 해요, 머릿속에. 사람 아니죠. 저는 22년 주신, 요즘에 계속 하다 보니까 짜증나게 판사들 욕만 계속 하겠는데, 근데 판사들이 진짜 더럽게 하네요. 정말 내가 요 근래 우리가 하는 것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짜증나게 하네 정말. 이게 22년 거리입니까? 잠자고 있는 아내 칼로 찔러 죽이고 2살짜리 애를 찔러고 공격한 게 22년짜리에 이게 220년은 살아야지, 엄밀히 얘기하면. 네. 짜증나 이거 아주 보면. 이슈 사건 선정해가지고 이거 하려고 쭉 읽다 보니까 22년 나오는데도 혈압이 빡 올라오더라고 순간적으로. 에이 참. 정말 범죄 관련돼서 얘기할 때마다 네, 당황스럽기도 하고, 나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언젠가 나와서 제 옷깃을 스치면서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댓글 썼어요. 독박 육아 때문에 아내를 죽일 정도가 된다면 한국에 있는 남성들은 전부 아내한테 죽었대요. 이 새끼가 그랬잖아요. 독박 육아 때문에 열받아갖고 아내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입장 바꿔갖고 한국에 있는 남성들은 전부 다 절반 이상은 다 죽어야 된대, 아내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나 되지만 정말 짜증나가지고 이거. 그렇게 살기 같이 힘드시면 그런 극단적으로 가는 방법보다 어떻게 보면 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참아야 한다. 그냥 이 과정을 넘기면 된다. 그냥 어쨌든 이 시기만 버티면 된다. 항상 그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건 핑계, 이 사람은 핑계라는 거 알아요. 근데 만약에 육아 스트레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풀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단계가 된다면 그 부분은 놔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같이 살다가 같이 뭐 하다가 갈등으로 치달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죽이고 상처 입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니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교수님은 아마 찬성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여튼 요즘 사건 이렇게 보면 도대체가, 물론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상식의 선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 동기에서 야기되는 게 범죄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해진 나름대로 범죄도 패턴이 있었어요. 네. 요즘에는 그 패턴을 인식을 잘 못하겠어요. 저도. 그 수도 없이 많은 사건을 내가 접하면서 평생을 사건 현장에서 보냈는데, 요즘에 일어나는 범죄 형태를 보면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서 너무 벗어나 있으니까 어떤 때는 저도 혼란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혼란에 빠지는 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진짜 공교롭게도 요즘에 내가 미워 죽겠는데 판사들이에요. 전체 판사는 아니, 절대로요. 일부 판사들. 맨날 반성했고 개전의 정이 있어서 사형까지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 판결문을 내가 많이 읽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반성하는 거 판사한테 반성만 하면 됩니까? 그게 반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화가 나서 내가 이 머릿속에서 뭐 쓸데없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법학 박사라는 놈이 초법적인 걸 생각을 해봤다고요. 얘가 반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판사들이 툭하면 반성을 하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형시킬 놈도 무기징역으로 때리니까 내가 그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 반성이라는 말을 판사가 이 판결에 이거 적용하려면 그 반성한다는 기준을 판사 혼자만 느끼지 말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어도 이 새끼가 진짜로 반성하는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해가지고 판사한테 얘 반성하는 거 맞아요, 10원어치라도. 이렇게 그 의견을 주면 판사가 거기에 적용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오직하면, 사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법학 박사라는 놈이 하고 있어요. 오직하면. 맞습니다. 교수님, 저 갑자기 그런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죄는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한테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판사가 판단하는 건 이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죄거든요.
그 죄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자기 와이프와 자기 딸을 맞아요. 흉기로 살해했다. 이런 자체만으로도 이미 22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것이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그러면 그거는 이미 판단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죄를 정확하게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이 대한민국 그 판사 절대 다수의 훌륭하신 분들이죠. 판사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좋은 판사들도 많이 보고 아 정말 뭐 이 괜찮은 사람들 많다 이런 생각하지만 예, 지금 오늘날 판결에서 아주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건 슬픈 거예요. 네.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라도 속히 사형 집행 안 하려면 빨리 합산형이나 종신형. 종신형 이걸로 빨리 법을 바꿔야 돼요. 국회의원 저 사람들 딴짓하지 말고 진짜 제발 이거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지은 죄만큼 벌 받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건 마무리하겠습니다.